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In the province of mind, what one believes to be true either is true or becomes true within certain limits. 그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What is echo? ECCO. In Italian, it means this is it, but it means to me the Earth Coincidence Control Office, which is one of God's field offices. And ECHO runs our lives, though we won't admit it.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작동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삶의 방향을 정렬시키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사건들이 배열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의 이름은 존 커닝햄 릴리. 그는 미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뇌와 의식을 연구하던 저명한 신경과학자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그는 실험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고, 그 시점부터 그는 감춰진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가 본 세계에 대한 기록이다. And you realize there are no discoveries, there are only revelations. And that was a come down for the scientist, me as a scientist. 언어라는 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받는다. 그 순간부터 세계는 단어로 잘려나간다. 나무, 하늘, 사랑, 고통. 각각의 단어는 무한한 경험을 하나의 상자에 가둔다. 푸른 하늘을 본 순간 파랗다는 단어가 떠오르면 그 하늘이 가진 수만 가지 다른 색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언어를 배우기 전 아이가 보는 세계는 구분도, 경계도, 이름도 없는 순수한 경험의 연속이다. 하지만 단어를 익히는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은 유한한 범주로 축소된다.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찰나의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950년대 릴리는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최초의 감각 차단 탱크를 개발한다. 따뜻한 소금물로 채워진 어둡고 방음이 되는 공간에서 피험자는 감각적으로 격리된 상태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인간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1954년 하나의 실험을 시작한다. 모든 빛과 소리를 차단한 채 물 위에 그저 떠 있는 실험이었다. 외부 자극이 완전히 사라진 그 공간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의식은 여전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감각이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였다. 언어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막이다. 릴리가 도달한 결론이었다. 언어는 경험을 설명하지 않는다. 경험을 감옥에 가둔다. 어떤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단어의 테두리 안으로 축소된다. 사랑이라 부르면 그 이름에 담기지 않는 수천 가지 감정은 증발한다. 공포라 명명하면 그것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고정된다. 물 위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단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남은 것이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경계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언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의식의 지도. 그는 수년간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외부 자극을 끊어낸 채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 실험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이었지만 의식의 경험은 매번 같지 않았다. 어떤 날에는 자신과 세계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극도의 공포 상태를 느끼기도 했다. 감각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언어로는 완벽히 담아낼 수 없는 그 한계성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태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의식이 확장되는 방향을 플러스, 수축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했다. 플러스 상태에서는 경계가 흐려진다. 나와 세계의 구분이 느슨해지고,
시간은 이전과 다른 밀도로 흐른다. 모든 것이 하나의 맥락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릴리는 이 지점을 플러스 3이라 기록했다. 육체와 물리적 우주를 벗어나 만물이 창조되는 본질의 단계였다. 더 깊은 층위에는 플러스 1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었다. 그는 이 상태를 신과 합일 상태, 너무 심오하여 인간의 언어와 기억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여겼다.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있다. 의식은 수축하고 사소한 불안이 거대한 공포로 증폭된다. 시간은 끈적하게 늘어지고 같은 생각이 반복된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잠긴다. 그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마이너스 6 상태를 경험했고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 지옥의 가이드 투어라고 표현했다. 평생 쌓여온 두려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상태였다. 극도의 공포를 마주한 그는 이를 공포를 직면함으로써 카르마를 태우는 과정이라 이해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의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식이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의식이 놓인 위치에 따라 세계는 전혀 다른 얼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가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의식은 하나의 평면이 아니다. 그 안에는 층이 있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층을 오르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이 지도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현실이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 최소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고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그는 이 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지구 우연 통제국. 1960년대와 70년대 서구 사회에서 LSD와 케타민 같은 물질은 지금처럼 전면적인 금기의 대상은 아니었다. 정신의학과 신경과학 영역에서는 의식의 구조를 탐사하기 위한 실험 도구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사이키델릭 문화와 맞물리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릴리 역시 이 흐름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감각 차단 탱크를 통해 외부 자극을 끊는 실험을 이어가는 한편 약물을 통해 내부의 인지 필터를 느슨하게 만드는 시도를 감행했다. 외부를 차단해도 내부에는 여전히 프로그램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던 저명한 과학자가 환각제를 실험에 접목한다는 것은 당시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감각 차단 탱크 안에서 자신의 의식을 실험대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사회적, 학문적 궤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정리해온 의식 상태의 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끔찍한 경험을 맞닥뜨린다. 다량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제거되어 손에 쥐어지는 환상을 본 것이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는 천장을 향해 외쳤다. 누가 위에서 조종하는 거냐? 그리고 그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다. 너에게 무의식적인 공포가 있어서 그것을 겪게 했다. 릴리는 이 장면을 환각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그 경험은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체스판 위 장기말이 된 듯한 무력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우주의 관찰자나 조종자가 아니라 거대한 실험 구조 안에 놓인 피실험체에 가깝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이름을 붙였다. 지구 우연 통제국. 즉, 에코였다. 그는 이것을 신이나 인격적 존재로 정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기계적인 이름을 택했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라기보다 사건과 사건이 배열되는 장치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 에코를 인식했을 때 릴리는 강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삶이 감시되고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 체계가 자유의지를 위협하는 통제 장치로 느껴졌다. 자신을 시험하고 압박하는 냉혹한 구조로 인식되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왔다. 자동차 사고로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고 이후 그는 적정량의 20배가 넘는 PCP를 투여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뼈 9개가 부러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한다. 의식을 잃은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경을 헤맸다.
혼수 상태였던 그는 에코에 의해 초신성이 폭발하고 원자 전쟁으로 행성들이 하나씩 파괴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행성 전체가 데이터처럼 삭제되는 풍경이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개인의 생존을 넘어 문명 전체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위험마저 느끼게 된다. 사경을 헤매던 5일째, 에코는 그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제 그것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워라. 릴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의식을 회복하며 비로소 광기 어린 실험을 멈추고 인간 릴리로 돌아오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코에 대한 릴리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진다. 만약 모든 것이 조종된다면 왜 선택의 여지는 항상 남아 있는가?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릴리는 에코를 통제자가 아니라 삶을 정렬하는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다. 에코가 다루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놓이게 되는 큰 흐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장기적 우연으로 받아들였다. 언제 어떤 사건이 삶에 등장하는지, 어떤 만남과 사고가 겹쳐지는지, 어떤 방향으로 큰 줄기가 형성되는지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단기적인 우연, 즉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발견은 없다. 오직 개시만 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의식 상태에 따라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달라진다고 그는 이해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던 구조가 드러났을 뿐이라는 인식이었다. 대체 현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올 것이며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예상과 상상 속에 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이 찰나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는다. 이 지금이라는 현실은 정말 하나뿐일까? 같은 순간에 다른 선택지가 동시에 열려 있다면 어떨까? 현대의 다중우주 이론이나 시뮬레이션 가설은 여러 현실의 동시 존재 가능성을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체 현실은 물리적으로 분기된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릴리는 명상과 의식 실험을 통해 현실이 하나의 선형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펼쳐진 여러 경로처럼 느껴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경험했다고 기록한다. 마치 도서관의 서가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수많은 미래의 선택지들이 한 공간에 겹쳐 존재하는 감각이었다. 그 안에는 나라는 존재의 여러 판본이 동시에 놓여 있었다. 이 경험에서 핵심은 선택이었다. 그는 의식이 어느 상태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른 현실의 경로에 접속하게 된다고 보았다. 현실은 이미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어떤 신념과 어떤 상태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붕괴하고 다시 세워지는 확률의 장이라는 인식이었다. 이 관점에서 대체 현실은 특별한 체험자에게만 열리는 세계가 아닌 일상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방식에 가깝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누군가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건은 같지만 그 사건을 통과하는 의식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실은 하나의 직선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선택의 순간마다 미세하게 갈라지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경로를 따라간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전혀 다른 다음 장면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경로들이 바로 대체 현실이다. 이 관점에서 현실은 운명도 아니고 완전히 무작위인 혼돈도 아니다. 조건과 선택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에 가깝다. 우리는 하나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 내가 선택한 지금 이 경로를 통과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 현실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삶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능성이다. 삶이라는 게임. 대체 현실의 개념이 가리키는 끝은 초월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다. 무수한 선택지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은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왜 지금 이 제한된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택이 무한하면 의미는 희미해지고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 책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 삶이라는 경험이 밀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제약을 전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가깝다. 육체라는 한계, 시간이라는 직선,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료 조건. 이 모든 제한은 불편함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임을 성립시키는 규칙이다. 삶을 게임에 비유한다면 인간은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플레이어가 아니다. 규칙의 일부만 허용된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며 실패의 감각을 온몸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선택은 무게를 갖고 경험은 기억으로 남는다. 이 구조 안에서 통제와 자유는 대립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선택은 언제나 개인에게 남아있다.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태도로 사건을 통과할지, 어떤 방향으로 다음 발을 내디딜지는 여전히 선택의 영역이다. 삶은 탈출해야 할 감옥도 완벽히 조종 가능한 시스템도 아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에 가깝다. 규칙을 부정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규칙을 이해할수록 선택의 여지는 선명해진다.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삶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체험이 된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게임의 핵심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더 센터 오브 사이클론과 그의 인터뷰 원문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존 커닝햄 릴리는 의식을 연구한 과학자였다. 인간의 뇌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얼마나 쉽게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감각 차단 탱크 실험과 고립 환경에서의 의식 변화 연구를 통해 의식 연구사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다만 그는 약물 실험을 통해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어섰고 그 선택은 탐구의 확장이자 동시에 현실 감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다. 그가 에코나 대체 현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체험은 누군가에게는 통찰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시선에서는 과도한 약물 사용이 만들어낸 왜곡이나 편집증적 해석의 한 형태로 읽힐 여지도 있다. 그렇기에 과학자의 실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으며 남긴 주관적 기록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을 인간이란 바이오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로 여겼다. 마음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으며 우리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이 게임을 흥미롭게 유지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여정은 하나의 결론을 남기기보다 질문을 남긴다. 의식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상태이며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의식의 상태 위에서 구성된 주관적 장면일 수 있다는 시선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의 의식으로 이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가? Дело в том, что наш ми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уальное зеркало, по одну сторону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вселенная. 바딤 젤란드,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던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단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простирается метафиз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ариантов. В эт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записано все, что было, есть и будет. Число вариантов бесконечно. 2005년 그의 책은 러시아에서 13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20개국 이상으로 번역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심과 과학자 집단의 필명이라는 소문이 돌 때쯤 그는 선글라스를 쓴 채 인터뷰에 나타났다. В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все вот эти вот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ют одновременно, как стационарные матрицы.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지식의 창조자가 아니라 재전송 장치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가 발견한 현실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능태와 현실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간 위에 존재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며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이 믿음은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자는 이 전제에 의문을 던진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배열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 실제로는 이미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두 가지 상태로 구분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실제하는 상태인 현실태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태로 말이다. 그는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축적된 결과를 현실태로 보았고 언제든 현실로 전환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능성을 가능태로 보았다. 저자는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가능태 공간이란 모든 가능한 사건과 경로가 정보로서 존재하는 구조다. 그리고 현실태,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세계는 그 가능태 공간 중 하나의 가능성이 물질화된 결과다. 영화 필름이 리일에 감겨있듯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그곳에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중 하나의 장면이 스크린에 투사된 장면이라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신비학에서 종종 언급되는 아카식 레코드와 유사하다. 우주의 모든 사건과 지식이 기록된 정보장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미 그곳에 정보로서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중 어떤 가능성으로 몸을 옮기느냐다. 트랜서핑이란 바로 그 이동의 기술이다. 마치 숙련된 서퍼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유영하듯 잠재된 가능태를 현실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불운의 법칙.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성공하는 경로도 실패하는 경로도 모두 그곳에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늘 성공하는 쪽으로만 이동하지 못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계속 일이 꼬이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는 걸까?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손을 뻗으면 물건을 집을 수 있다. 개인의 몸을 움직이는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세상은 왠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린다. 저자는 이 지점을 되짚는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꿍꿍이도 없다. 만일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면 만사는 아무런 걸림 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이 발생한다. 저자는 그것을 에너지 환경의 왜곡을 일으킨 결과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강해질수록 마음속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압력이 생긴다. 여기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며 이것을 과잉 포텐셜이라 부른다. 왜곡된 평가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과 실패, 이런 평가는 모두 대립된 무언가이다.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생긴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맞부딪히게 한다.
세계는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작동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불균형을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와 반대로 작동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나는 저게 너무 싫어. 라는 과한 의도 자체가 불균형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된 대상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상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좋아할수록 집착이 되고 싫어할수록 그것과 엮이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것은 반대되는 쪽으로 불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집착하지 않음에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음에도 원하는 현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펜듈럼.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지각할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를수록 앞사람은 느리게 걷고 버스는 늦어지고 도로는 막힌다. 마치 세상이 아기를 품고 일부러 그렇게 준비해 둔 것처럼 보인다. 흔히 말하는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잘못되려면 꼭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상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을 뿐이고 버스도 평소처럼 운행될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저자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그 힘을 펜듈럼이라 부른다. 여러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형성되는 에너지 정보적 구조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일단 형성되고 나면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집단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펜듈럼은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갈등과 대립의 에너지가 있는 곳에 나타나 그것을 증폭시킬 뿐이다. 펜듈럼의 규칙은 단 하나다. 나처럼 해. 사람들에게는 그 강요된 대열이 현실처럼 보인다. 모두가 그 안에 서 있으니 거기 있어야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반드시 그 대열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다. 다만 사람들은 너무 오래 이 환상에 익숙해져 있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는 질서, 대열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규칙 위에 펜듈럼이 생겨난다. 펜듈럼은 양극성이 생긴 곳에 달라붙어 그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분노, 두려움, 경쟁, 편가르기, 옳고 그름의 대립은 모두 펜듈럼의 먹잇감이 된다. 증폭된 에너지는 다시 사람들의 반응을 강화하고 그 반응은 다시 펜듈럼을 키운다. 이것이 펜듈럼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펜듈럼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 조직, 이념, 유행, 성공 공식까지도 모두 펜듈럼이 될 수 있다. 트렌서핑 역시 하나의 펜듈럼이다. 그러나 트렌서핑의 규칙은 다르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펜듈럼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패한다. 저항과 분노는 펜듈럼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이다. 해결책은 싸우지 않고 대열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대열 안에 서야 한다는 규칙은 환상일 뿐이다. 한 걸음 물러나 관객의 위치로 이동하고 나처럼 해라는 펜듈럼의 규칙을 나는 나, 너는 너라는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바꾸면 펜듈럼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 현실의 원리. 사람은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같은 선택을 한다. 더 애쓰고, 더 집중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조건을 맞추려 한다. 이때 작동하는 힘이 내부 의도다. 내부 의도는 필수적이다. 몸을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익히는 일은 모두 내부 의도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차원에서 내부 의도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을 현실 전체에 과하게 적용하려 할 때 발생한다. 관계나 기회, 흐름처럼 나 혼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런 영역에서 내부 의도가 과해지면 오히려 저항이 생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면접에서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긴장할수록 실수가 나온다.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한 상태가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과잉 포텐셜을 보았다. 어떤 대상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을 때 마음속에 형성되는 불균형이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과한 중요성이 내부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외부의 불균형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내부 의도는 언제나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 요구에 항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요구가 강해질수록 현실은 균형을 회복하려 하고 요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균형력은 불균형을 제거하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부 의도는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내부 의도가 현실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힘이라면 외부 의도는 이미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 속에서 어느 흐름 위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힘이다. 강을 건너려 할 때 물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받는다. 하지만 물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힘을 쓰지 않아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불균형 상태의 내부 의도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방식이라면 외부 의도는 물살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정보로 존재한다. 성공한 나도, 실패한 나도 이미 그곳에 있다. 외부 의도는 그중 어느 흐름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힘이다. 이미 존재하는 결과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 혼동하는 지점이 있다. 외부 의도가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위치에서 결과를 허용하는 위치로 이동하라는 뜻에 가깝다. 통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허용은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받아들인다. 결과를 만들려는 방식에서 이미 결과를 이룬 상태로의 전환이다. 현실은 요구받고 있을 때 저항하지만 이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맞춰진다. 삶에 대한 태도의 방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태도를 바꾸고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것처럼 느꼈음에도 현실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거울의 법칙. 세상은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하지만 정확히는 물리적 세계와 가능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중 거울 구조다. 우리가 던지는 태도와 의도는 곧바로 물질 세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즉, 거울의 반응에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연을 견디지 못한다. 한동안은 태도를 바꿔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포기한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거울은 그제서야 반응을 시작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른 태도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계속 엇갈린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거울이 순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속된 지배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잠깐의 긍정이나 일시적인 기대가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랜 시간 유지된 감정의 방향, 반복된 반응의 습관,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거울에 새겨져 현실에 나타난다. 거울은 태도 그 자체를 반영할 뿐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다. 긍정과 부정은 주체인 인간이 만들어낸 주관적 구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와 감정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주변 세계를 100%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와 비슷하다. 주변의 세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맺혀 인식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부족하다와 같은 왜곡된 슬라이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여유, 자연스러움 같은 긍정적 슬라이드 상태에 머무는 일이다. 슬라이드는 외부 의도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이며 외부 의도는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옮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마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서퍼처럼 긍정적 슬라이드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그 상태에 머물 때 가능태 공간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세상은 우리가 보낸 태도를 기억한다. 지연된 시간 동안 거울은 조용히 반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꾸면 반영은 다시 늦춰진다. 하지만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세상은 결국 그것을 되돌려준다. 트랜서핑. 세상은 우리가 흥미를 잃은 후부터 많이 변해버렸다. 자라는 과정에서 세상과 나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다. 천진난만함은 소외감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우정은 타산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스스로 오해를 했을 뿐이다. 세상은 다만 쓸쓸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냉담한 태도로 서운하게 구는 옛 친구 곁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세계는 아직도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분명히 나빠졌으며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무심히 세상의 등을 돌린 채 기나긴 잠에 취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생각의 반영으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라. 이것이 바로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던, 우리를 늘 보살펴주던,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인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각 생명체의 삶은 신의 꿈의 일부이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무수한 장면이 펼쳐지듯 신 역시 무한한 가능태 공간 속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의 등장인물이자 동시에 꿈을 꾸는 자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진화의 원동력이며 신과 함께 현실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의 행위다. 의도를 표명하는 순간 그것은 신의 의도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현될까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의심은 거울에 혼란을 던지는 행위일 뿐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신들의 꿈, 즉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꿈속에서 깨어있을 때 꿈을 자각할 수 있듯 현실이라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만이 자신이 무엇을 거울에 던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종할 때 당신은 현실의 조종자가 된다.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는다고 해서 세상은 끌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한다. 트랜서핑은 세상에 대해 꽉 쥐고 있던 소나기를 놓아주는 것이다. 세상을 믿어봐라. 옛 친구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저자의 인터뷰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 시절 양자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였다. 수식과 논리만을 믿던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렸을 때 꿈속에서 갑자기 트랜서핑에 대한 지식을 말 그대로 수신했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어느 날 머릿속에 트랜서핑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고 그 어원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1편부터 3편까지로 이어지는 방대한 책의 내용 안에는 증명할 수 없는 일부 지점들도 눈에 띈다. 외부 의도 자체가 우주의 힘이라던가 에너지 불균형을 균형력으로 맞추는 힘 또한 자연의 섭리라는 식의 주장들이다. 다만 그는 트랜서핑이 세상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트랜서핑의 지식 자체도 하나의 펜듈럼일 수 있으나 이것은 파괴적인 펜듈럼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랜서핑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다. 세상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진다. 꽉 쥐고 있던 소나기를 풀고 세상이 스스로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태도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적대시한다는 기나긴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친구는 그 꿈이 깨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I slept on the wheel. The car crashed in a concrete wall. But what is important is what I saw. 멕시코시티 외곽의 피라미드 도시 테오티우아칸.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가문의 기대를 뒤로한 채 외과 의사가 되었고 병원을 개업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차가 반파되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순간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밖에서 지켜보는 기이한 경험을 한다. My body was sleeping. I saw my body sleeping. But I wake up in a hospital. Before I understand that we are not our body. Yes, I am not my body.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이름은 돈 미겔 루이스. 그는 그 사건 이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현실의 칼을 대기 시작한다. That they live in a story that they create. Whatever is the story is not real, is not true. Which means that my own story is not real, is not true. 상징과 기호.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았고 그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그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의자라는 이름이 가진 형상, 쓰임새, 특징을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떠올릴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소리의 의미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의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떠오른다.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푸른 잎이 달린 기둥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배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부모가 말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 교사가 말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동의한 그 정보는 머릿속에 저장되고 내가 떠올린 상징과 기호로 그려진다. 만일 한국어만 알고 있는 사람이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면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기호와 상징은 의미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의미의 차이는 발생한다. 나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낙엽이 지고 있는 나무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푸른 잎이 풍성한 모습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꽃이 핀 나무를 떠올린다. 같은 단어를 들었지만 각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르다. 그것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면이 사실 자체인 물체이고 다른 면은 개인의 관점이자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기호고 기호는 단지 진실을 대신하거나 상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주변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한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은 저렇게 말하며 사회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 말에 알게 모르게 동의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혀간다는 것이다. 내가 떠올린 이미지가 곧 사실 그 자체라고 믿게 되고 나의 해석이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된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각자가 배운 기준이 다르고 동의한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각자의 진실이 모두에게도 절대적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산타의 선물. 당신은 산타클로스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맨 처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기억하는가?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징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믿는 아이는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크리스마스 캐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나쁜 아이인지, 착한 아이인지 산타클로스는 모두 알고 있다고 아이들은 굳게 믿는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드러난다. 착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여겨졌던 아이가 선물을 받는 장면을 마주할 때 아이는 혼란과 분노, 질투를 동시에 느낀다.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당함은 거짓을 믿고 동의했기에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호들의 믿음을 투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세상은 우리가 학습하는 수만 개의 기호와 이야기와 미신들로 가득 차 있다. 산타클로스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의 기호에 투사된 무고한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불길과도 같은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만일 당신이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믿기 때문이다. 기호의 세상은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삶, 신념, 의지 등으로 부르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기호들에게 막강한 힘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용을 인지조차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호들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 거대한 체계를 형성한다. 이것을 신념체계라고 부른다. 글자 몇 개가 모여 단어가 되고 이야기 여러 개가 모여 정교한 철학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믿기로 동의한 모든 것은 우리의 신념체계의 일부가 된다. 하나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거센 흐름이 되듯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얻는다. 언어는 믿음의 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학습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자신의 믿음을 주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주체적인 힘을 잃어간다. 우리가 다 자랐을 무렵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창조할 힘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자신의 신념을 세상의 신념체계에 모두 투사한 우리는 그 신념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자신이 가진 힘을 투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호들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는 일도 쉬울 것이고 기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는 일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창조자는 실제하는 우리들 자신이다. 기호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자신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게 되고 그에게 쏟았던 힘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산타클로스를 믿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다시 인식할 때 우리는 상징 체계를 믿는데 동의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기호들의 믿음을 부여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힘을 되찾을 유일한 사람도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각자의 영화. 당신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거울에는 사물이 보인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거울 안의 물체를 만지려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뿐이다. 그 이미지들은 실제의 반영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뇌가 존재한다. 뇌는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한다. 세상의 모든 기호들에 부여된 의미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해석한다. 이 해석의 결과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만의 꿈이자 현실이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거대한 영화관을 상상해보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가 상영 중이다. 영화의 목록을 살피던 중 놀랍게도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발견한다. 상영관에 들어가 보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다. 그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이 입장한 것도 모른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고 주인공은 당신이다. 다른 상영관으로 가보니 한 여성이 홀로 텅 빈 관객석에 앉아 영화에 몰두해 있다. 익숙한 실루엣을 보고 당신은 금세 알아차린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잠깐씩 등장한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또한 낯설게 느껴진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더 이상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진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의 당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일 뿐이다. 더 나아가 당신이 당신이라고 여겨왔던 이미지조차 실제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창조물들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며 이것은 모든 이가 동시에 창조하고 공유하는 꿈이자 현실이다. 의심과 경청.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소통하지만 기호들은 그 자체로 진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진실인 것이 나에게도 진실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이야기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경청하면 된다. 이것은 그들의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창조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세계와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 세상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진실이 된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는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의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기호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조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의심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 자신도 의심해야 한다. 당신이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의 지식이 말하는 상징의 집합체가 아니다. 의심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것이다. 진실은 언어로 체득되지 않는다. 진실은 말없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라는 단어를 몰라도 실지 않은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기호에 믿음을 투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거짓과 진실. 교통사고의 순간 저자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밖에서 지켜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육체는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 그의 본질은 아니었다. 그는 본인이 초월적 무언가라거나 영혼이다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되묻는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고. 이름을 지워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직업을 내려놓아도 나는 남아있다. 속어를 거듭해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자신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모든 이야기, 모든 이미지가 하나씩 벗겨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붙잡고 있던 대부분은 나에 대한 해석이었을 뿐, 나 자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언어가 만들어낸 상징도 아니고, 믿음이 쌓아 올린 신념도 아니며, 타인이 그려낸 이미지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 사회가 부여한 역할, 스스로 동의해온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하고 그 창조물 속에서 살아가는 창조자이다. 또한 우리는 그 창조물들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한다. 메신저인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언제나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듯이 말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만 남는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유체 이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여러 인터뷰를 보면 그 사건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의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의 태도다. 그는 독자에게 자신조차 의심하라고 말하며 이 책의 내용조차 맹신하지 말라고 한다.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어떤 이야기도 절대적 진실이 아니며 모든 믿음은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 그러니 이 책마저도 의심하고 각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다. 읽는 동안 확신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찾아온다. 그동안 나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반복된 동해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은 의심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이자 메신저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삶을 살아내는 인간으로서 깊게 와닿는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질문이다. 무엇을 믿어왔는지, 그 믿음이 지금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이 질문이 닿는 지점에서 각자의 진리가 각자에게 닿게 될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에메랄드 타블렛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위와 같이 아래도 같고 안과 같이 밖도 같다. 같은 시기 인도의 우파니샤드는 말했다. 깊은 갈망이 의지가 되고 의지가 행위가 되며 행위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름만 달랐을 뿐 고대의 스승들은 하나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음이 현실에 우선한다는 것.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것. 시대마다 다르게 불렸고 문명마다 다르게 기록되었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현대에 와서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2006년 론다번의 시크릿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진실이었다. 독일의 정신요법 의사 리디거 달케는 2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찰하면서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달키가 찾은 답은 법칙의 질서였다. 법칙에는 순서가 있으며 인가를 모른 채 결과만 바라는 것은 기어가 후진에 놓인 채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누구든 게임을 시작하기 전 규칙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의도보다 먼저 작동하고 의지보다 강하게 현실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립의 법칙. 나는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항상 선을 창조하는 힘의 일부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했다. 이 문장은 거꾸로도 성립한다. 선을 원하는 의지가 역설적으로 악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문제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제거하려 한다. 가난을 없애고 악을 없애고 폭력을 없애려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 부르고 해결이라 믿어왔다. 무엇이 문제인지 규정하고 그 문제를 세계에서 지워버리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 믿어왔다. 세계는 언제나 둘로 나뉜 상태에서 인식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으며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어느 하나도 반대 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비를 통해서만 사물을 구분하고 이해한다. 손으로 무언가를 쥐기 위해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이 마주서야 하듯 인식 자체가 이미 대립 위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이 대립의 법칙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마치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에게는 실제로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떼어내려고 한다고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반드시 생긴다. 잠시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림자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림자는 조건에 따라 드러나거나 가려질 뿐 항상 함께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대립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의식에서 밀어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의 통제 밖으로 밀려날 뿐이다. 우리가 한쪽만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없애려 해도 그 한쪽이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멸이 아닌 분리이기 때문이다. 빛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선택에 가깝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남을 뿐이다. 이 세계에서 한 극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역효과를 낳는다. 균형을 잃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한쪽이 인위적으로 줄어들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보정된다. 우리가 제거했다고 믿는 순간 세계는 다른 방식으로 그 극을 되돌려 놓는다. 공명의 법칙.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사람이 유난히 많이 눈에 들어온다. 새로운 공부를 결심한 뒤부터 관련 책이 자꾸 보이고 그 분야의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며 마치 세계가 그 방향으로 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준비가 끝난 순간 현실이 응답하는 듯한 경험이다. 이 현상은 착각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히 무르익은 사람은 갑자기 사방에서 그 일과 연결된다. 배운 지식이 현실에서 쓰일 장면과 맞닥뜨리고 필요하던 정보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말한다. 생각이 현실이 됐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 공명이다. 같은 상태는 같은 상태를 불러온다. 이미 형성된 방향성은 그와 닮은 사건과 상황을 그대로 끌어당긴다. 사람들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이 공명 현상의 한 표현이다. 달키는 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경험했다. 특정 증상이나 심리 주제를 깊이 다루기 시작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유형의 환자들이 연이어 찾아왔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러온 적도 없었고 그런 환자를 더 받겠다고 알린 적도 없었다. 다만 그 시기 그의 관심과 관찰, 문제의식이 그 주제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마치 현실이 그 상태에 맞춰 정렬된 것처럼 반응했다. 이것은 무언가를 원해서 끌어당긴 결과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상태와의 공명에서 비롯된 만남이었다.
공명은 소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현재의 상태에 반응한다. 공명이 이렇게 분명하게 작동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현실을 얻지 못한다. 간절히 원하고 반복해서 상상하고 확신했는데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명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상태 전체를 증폭시키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대립의 법칙이다. 상태는 언제나 한쪽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빛을 떠올리는 순간 그림자가 함께 생기듯 풍요를 붙잡는 순간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형성된다. 세계가 대립 위에서 경험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만들 때도 그 반대편이 함께 생긴다는 뜻이다. 빛만 선택하려는 사람은 그림자를 억압하고 풍요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핍을 외면하며 긍정만 유지하려는 사람은 불안을 밀어낸다. 그러나 밀려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날 뿐 무의식의 일부로 남는다. 그리고 공명은 의식에 떠오른 생각만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동시에 형성된 상태 전체를 그대로 증폭시킨다.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이유는 공명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공명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확대할 뿐이다. 그래서 한쪽만 붙잡고 다른 쪽을 보지 않으면 공명은 그 섞인 상태 자체를 더 크게 드러내게 된다. 현실의 구조.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가 걸러낸 일부의 현실에 가깝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신념, 기대, 두려움, 가치 판단에 따라 어떤 것은 의미로 선택되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선택된 일부만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인식이라는 필터 위에 놓인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보다 무엇이 처음부터 걸러졌느냐가 이후의 판단과 선택을 더 크게 좌우한다. 중요한 점은 걸러진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 여전히 구조 안에 남아있다. 다만 공명은 이 인식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인간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맞춰 반응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상태 전체, 즉 의식된 것과 의식에서 밀려난 것까지 포함한 구조를 그대로 전개한다. 그러나 인간이 실제로 체험하는 현실은 그 전체가 아니다. 공명이 만들어낸 결과 중에서 인식의 의미로 받아들인 일부만이 현실로 경험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해 인식한 장면만을 현실이라 여기고 나머지는 우연이나 외부 요인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인식은 선택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공명은 선택 없이 전체를 작동시킨다. 그 결과 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요소들까지 현실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를 묻게 된다. 문제는 이 인식의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번 선택된 해석은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다음 인식을 다시 제한한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도 기존의 틀 안에서만 해석되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가 같은 방식의 현실만을 반복해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이란 시스템은 이 반복과 무관하게 작동하며 그렇게 형성된 상태를 결과로 되돌려줄 뿐이다. 결국 현실이란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온 인식의 누적이다. 의식과 전제. 의식은 생각보다 앞선다. 인식이나 해석이 만들어지기 이전 세계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에 가깝다. 인식이 현실을 걸러내는 필터라면 의식은 그 필터가 놓이는 자리다. 그래서 결과 자체만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멈추게 된다.
시작점이 그대로라면 과정이 달라 보여도 결과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심리의 영역이다. 달케는 한 최면 교육에서의 인상 깊은 경험을 기록했다. 한 실험 대상자는 손에 뜨거운 감자를 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손등에 올려진 건 사실 차가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는 손에 감자를 올려놓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감자를 떨어뜨렸다. 사실 여부보다 처음 설정된 받아들임의 방향의 반응이 좌우된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나 치료법을 사용하더라도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긍정적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이다. 약의 성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전제로 받아들이느냐다. 치료로 받아들여진 순간 신체는 그 전제를 기준으로 반응한다. 의식이 출발점을 재정렬하면 현실의 결과는 그 조건을 전제로 방향을 튼다. 특정한 전제가 놓이면 인식은 그에 맞는 장면을 선택하고 공명은 그 전체 상태를 확대한다. 노력과 의지는 그 이후에 작동한다. 의식은 의지와는 다르다. 더 강하게 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고 결심을 반복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은 반복된 경험과 해석이 쌓여 형성된 누적값에 가깝다. 출발점인 의식을 그대로 둔 채 인식이나 행동, 결과만 조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 법칙의 질서. 모든 법칙은 동시에 작동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어떤 것은 전제가 되고 어떤 것은 그 전제 안에서만 드러난다. 이 질서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언제나 결과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원인을 찾게 된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장이다. 분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은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다. 이 단일한 구조 위에서만 모든 현상과 경험이 가능해진다. 단일성은 세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하나의 구조가 경험으로 드러나기 위해 나타나는 방식이 대립이다. 대립은 하나의 장이 대비를 통해 인식되는 방식이다. 빛과 어둠, 있음과 없음, 긍정과 부정은 서로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대립은 세계가 경험되는 방식이다. 이 구조를 바라보는 위치가 의식이다. 같은 장 위에 있어도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 보이는 장면은 달라진다. 의식은 세계를 해석하기 이전의 관점이다. 이 관점이 이후에 어떤 해석이 가능해질지를 암시한다. 인식은 그 관점에서 잘려나온 해석이다. 의식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인식은 작동한다. 무엇을 의미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경으로 밀어낼지는 인식의 선택이다. 같은 사건 앞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협을 본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허용된 인식의 범위에 있다. 공명은 이 상태가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공명은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전체 상태를 그대로 증폭시킬 뿐이다. 어떤 상태가 증폭될지는 공명이 정하지 않는다. 의식의 관점, 인식의 선택, 그리고 그 바탕에 놓인 대립 구조가 먼저 작동한다. 공명은 그 결과를 빠르고 선명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세계는 의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작동할 뿐이다. 한쪽만을 바라봐도 그림자는 언젠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부만을 현실이라 불러도 잘려나간 나머지는 결국 돌아온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지 않기로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그대로다. 다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게 보이게 할 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보이지 않는 질서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 소개된 법칙들은 삶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리디거 달케는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전제해왔는지를 되묻는다. 무엇을 바꾸려 했고 무엇을 제거하려 했으며
어떤 순서로 현실을 다뤄왔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는 늘 결과를 붙잡는다. 달라지지 않는 삶, 반복되는 장면, 어긋나는 의도. 그러나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결과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서 있던 자리였을까? 이 구조를 알게 된 이후에도 세계는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다만 무엇이 먼저였고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질서는 이전보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